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문턱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자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서 탄핵 반대를 고수하며 내란 행위에 동조한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당 해체 심판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는 끝까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내란죄로 사형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김건희는 긴급 도주 시도를 벌이다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이 정권의 몰락은 결국 초라한 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에게 조종당하며 끝까지 권력에 집착했던 윤석열은 결국 탄핵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이기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과 독재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표결에서 204표라는 가까스로 탄핵안 통과가 이루어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민낯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이들의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의 배후 세력이 기획한 계엄 음모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전대미문의 반역 행위입니다. 이들은 과거 박근혜 시절보다도 심각한 계엄 상황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 법과 정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까지 촛불주권TV는 여러분과 함께 정의의 외침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끝까지 심판합시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꺼질까 싶어 건전지도 넉넉히 챙겨왔습니다. 역동적이면서도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품격 있는 집회. 질서는 이럴 때 쓰는 단어라는 걸 시민들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2016년 촛불과 2024년 응원봉.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시민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처럼 우리의 시민의식은 아름답고 불법 계엄 며칠 만에 13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해 외환 보유액이 위태하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국가 신인도와 외교도 붕괴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만큼 나라가 휘청이고 있고 그 피해는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더니 오늘은 이를 부정하는 거짓과 궤변을 쏟아냈고 반국가 세력도 한 번 더 입에 올렸습니다. 천문학적 손실을 떠안게 된 건 국민입니다.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묻습니다. 진짜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주시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원 의원입니다. 진실로 안 죽고 살아서 현안 질의하게 되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란 주모자 윤석열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리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출석하실 겁니까? 예, 저 수사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방문 조사 받으실 겁니까? 수사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출석 요청 오면 가실 겁니까?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의에만 가담해도 처벌받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지난 9월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계엄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2번이나 집권했던 야당이 그런 생각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거다 하셨죠. 당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관 적어도 4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회의록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6분 뒤에 계엄 업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한 모든 행위는 계엄 임무에 종사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계엄 업무는 군이 아마 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내각이 다 계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그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행이면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대개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돼도 계엄 건의가 오면 하겠다는 뜻인데 아닙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부 당시 기무사는 의원님 아닙니다. 잠깐만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검토하고 67페이지가 넘는 계엄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 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문입니다. 총리,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할 것입니까? 제2의 계엄 사태 만들 것입니까? 정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 태도이자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렵지만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총리, 어제 국방위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모든 것은 수사 과정.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그렇죠. 모든 것은 707 수사 특임단이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707 특임단이 국회 문을 부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를 추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찍힌 통로 개척용 산탄총입니다. 문을 파괴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어떤 인원이 누가 폭파 장비 갖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모르시죠?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707 특임대 조끼에 있는 파란 줄, 저것은 폭파장치의 내관입니다. 내관은 폭탄을 폭발시킬 때 쓰는 것. 국회에 폭탄을 들고 왔어요. 자,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도의 도발, 우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테러 특공대 훈련 즉, 장면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하나의 사안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거는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러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훈 1차장은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도와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아 여인형과 통화했고, 여인형은 체포조로 나가 있는데 검거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위치 추적과 함께 검거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법에도 없는 대공수사권을 미끼로 불법 계엄 가담을 거래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의장,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호준, 조국 다 들어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노총 위원장, 70 이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도 한 명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총리,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반복합니다.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123 내란당 이분들은 그 분류표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방첩사령부 통화 내용 기타 국회의원들 체포 대상자입니다. 총리, 이분들을 체포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메모 별표에는 1조, 2조 축차적으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라 해독이 어려울 수 있어 제가 홍장호 차장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구금시설이 많습니다. 총리, 방첩사에 구금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바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모자라서 방첩사의 수사단장은 수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방사에 방문한 이유는 여인영이 B1 벙커를 구금시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총리, B1 벙커 가보셨습니까? 저희 CPX를 하는데 할 때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CPX 전쟁 지휘소입니다. 북한이 쳐들을 것 같아서 비상계엄한다는 자들이 전쟁 지휘소를 국회의원과 선량한 국민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수방사 관할하에 있는 B1 벙커 검거실로 쓰겠다는 겁니다. 가보셨다 그랬죠? B1 벙커. 예. 트럭이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트럭이 다니고 찝차가 다니고 3,000명이 잘 수 있고 바로 그것을 구금시설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 이해 가십니까? 네, 모든 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네, 중앙선관위원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와 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장석을 향해 인사를 한 뒤 퇴석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호명됐습니다. 의장석을 향해 인사를 한 뒤 단상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예. 김용현은 선관위 진입은 윤석열의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은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건물 3곳, 여론조사꽃 6개의 장소를 확보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 방첩사령부 요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출동하여 직원을 억류하고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이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침투로 오염된 선관위 서버 앞으로 선거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만 절대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진 그림, 사진, 네트워크 구성을 촬영해서 외부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에 침입합니다. 선관위 침입하면 선관위 전체 서버의 모든 데이터 3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첩사, 정보사 3시간 2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억류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선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태도로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 선거제도 기본 근간, 선거제도의 기반을 파괴하는 이 행위, 북한 물론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개헌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은 위헌 입법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네, 잘 대비해 주십시오. 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퇴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단상이 의원석을 향해 가운데로 방향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진실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서서 현안질을 할 수 있는 게 국민이 생신지 분간이 아직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자리에 개헌 선포 대통령 발표 직전에 의원님 피하십시오. 비상계엄입니다라는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제 개인 차량을 타고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죽어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죽어야 되겠다 라는 각오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데서 죽으면 시체도 못 찾을 상황인데 진심으로 목숨 걸고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분에 간발이 차였다면 전혀 다른 세상 제2의 광주학살, 제3의 서울학살, 제3의 국회 본회의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순간 반드시 우리는 구속, 즉각 체포, 사약, 탄핵 신속하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지속 전달 부탁드립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매우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김 씨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의 가동이었다며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이어 4가지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나, 체포되어 이송 중인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 체포되어 호송 중인 인물들이 탄 부대를 습격, 구출하는 척하다 도주한다. 셋,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 이후 군복을 발견해 이를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김어준 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는 이유는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은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려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암살 관련하여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메모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제보자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오비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이고요. 혹시 더 두 번째는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정보가 아니라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말하였고, 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김명주 의원,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질의를 못 받겠다고 하십니다. 사전에 지금 제보 내용을 다 얘기하러 나왔고, 그리고 이 이외의 구체적인 것은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추가로 밝힐 것이다, 질의에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질의를 해도 답변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했습니다. 예, 신변보호 요청했고, 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네. 지금 김어준 참고인의 경우는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 보호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김어준 참고인이 공식적인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석해야지. 의원님, 그 의원님들, 예, 간사께서 이석시키라고 합니다. 김영 간사께서 그 제안을 저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 김어준 참고인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95표, 부 10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8년 전 반헌법적 대통령이 탄핵되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국민 앞에 무릎 꿇었던 이들. 선거 때가 되니 살려달라며 한 표를 읍소했고, 권력을 얻은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격해졌습니다. 불행한 역사는 또 반복될 것인가? 조만간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고 이대로 괴멸하게 놔둘 거냐며 악어의 눈물로 호소하고, 책임에서 비켜난 뒤엔 또 표를 달라고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예측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 반헌법적 대통령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이면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책임의 무게를 덜기 위해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흘 뒤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은 탄핵 국면 속에서 극단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 헌법적 대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TK의 대표적 인물인 대구시장 홍준표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며 당대표 한동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평가받던 한동훈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스스로 차기 대선에 나가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홍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일지 몰라도 내란죄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국민 분노를 조장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집단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하며 국민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히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며 내란을 옹호하려는 윤상현은 계엄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잘못된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동훈은 의원총회를 주도하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난장판으로 변한 의원총회는 어떤 길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대표로 선출된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석열의 최측근인 권성동으로 당의 분열과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담화문은 내란 자백에 불과하다며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리위를 소집해 윤석열의 당원권 박탈 및 경질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적 분노의 중심에는 윤상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전두환의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며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욕을 넘어 탄핵 국면에서의 도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의왕시 과천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변명과 책임 회피를 보고 있는 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주시죠. 총리님,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생각 없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2년 7개월 함께한 국무총리가 모르면 누가 알죠? 제가 오늘 국회에 오느라고요. 별로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도를 전제로 하면 대통령이 아직 어떤 결단도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기각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도 자리 지키겠다 연연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지금 평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사람 없고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그 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2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랬고, 송미령 농림장관도 찬반 묻는 자리 아니어서 표시 안 했다고 인터뷰했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늦게 도착해서 의견 개진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는데 총리 계속 반대하고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은 반대랑 다른 거죠? 그분들도 전부 다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이제 와서 다 같이 반대했다고 얼렁뚱땅 퉁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여기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답변 안 하던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 두어 명 제외하고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되고 본인들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반대했다고 입을 맞춥니까?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반대한다는 표현 쓰신 분 누굽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이 딱 맞습니다. 두어 명이 반대한 거라고. 나머지는 걱정만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 동조 책임을 면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짜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즉 총리의 주장은 계엄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 게 아니라 계엄을 막기 위해 개최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흠결을 없애기 위한 거라면 훨씬 더 실체적이나 실제적으로 그 일반 국무회의와 유사한 그런 체제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두가 걱정하면서 모여서 전부 다 그 반대 의견을 얘기했고요.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님 앞에서 하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문제는 이거를 막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리, 헌법상 국무회의 시비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이죠? 저는 심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 심의사항 맞죠? 네, 맞습니다.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그거는 그러한 정족수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선 그 연락을 하고 오도록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필요하다. 총리, 빨리. 국무총리 구성원 숫자가 21명입니다. 국무회의 성립 요건은 11명이고요. 이 11명을 맞추려고 장관들 다 모이기까지 기다리느라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20분 늦어졌습니다. 이거 이상민 장관이 진술한 겁니다. 아닙니까? 네, 좀 늦어졌습니다만 정확히 20분인지는. 아니, 계엄을 막기 위한 거면 왜 11명 정족수 채워질 때까지 장관들 기다리고 채워지자마자 6분 만에 산회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걱정을 전달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계엄의 절차적 요건, 헌법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그 실체적 이런 절차적인 이런 거를 미트를 못했기 때문에 그 회의 자체는 오히려 그거보다 대통령께 분명한 좀 하나의 설득과 그 하시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전원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국무회의 계엄 막기 위해 개최했다는 것도 거짓말.
헌법상, 법률상, 계엄에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 개최에서 절차적 요건 충족시키게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 회피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엄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 자, 계엄 반대했는데 계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 주는 거 말고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해야죠. 아니면 국민들한테 알리던가. 여기 계신 장관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대통령의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말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봐 주세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앞에는 20명의 국무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나와주세요. 장관, 그날 국무회의에서 본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반대했다면 뭐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과 노력했습니까? 의원님, 한꺼번에 다 모여서 회의처럼 한 사람씩 발표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오는 순서대로 대통령께 그 비상계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본인이 무슨 말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조사를 받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은 법률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법무참모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장관들 중에 법무장관만큼은 발동 요건 불비, 국회 제한 불가 이런 이유를 대고 끝까지 막았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즉시 대통령한테 사표라도 써서 저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무장관이라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고 대통령 보좌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다른 모든 분들이 대통령께서 계엄 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들 말씀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아닙니다. 6분 동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 들어가시고 송미령 장관 나와주세요. 의원님들 3명만 팔다리 걷었다 나갔어도 계엄 선포 안 됐어요. 그 3명이 없습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님. 네. 뉴스원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 아니었다.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거다라는 말을 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은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들어넣어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2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대기실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네.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네? 그 회의실에 대통령이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그 분까지 기억할 경황은 없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황스러워서 기억하기 어렵고요.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2, 3분 동안 있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리고 저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장관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박성길 장관, 6분이라니까 더 길다고 했는데 2, 3분 아닙니까? 2, 3분 아니에요, 2, 3분. 지금 2, 3분 만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무슨 얘기가 더 길어요? 자,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성관이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 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의 위법입니다.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당장 하야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 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전국을 안정시킵시다. 부디 이번 주 탄핵 소추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심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것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